북한의 강철 진지가 무너졌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포격 준비가 감지되던 곳은 이제 폐허였다. 두바이 작전실은 물론 뉴욕과 모스크바까지 긴급 채널이 열렸다. 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카림 알파이잘이에요. 이 업계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기 박람회를 다니고 비밀회의에 참석하고 반짝이는 약속들로 가득한 브로셔들을 들고 다녔었죠. 강철과 화염에 대해 시인처럼 말하는 영업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었고요.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치인들이 속삭이고 수십억 달러짜리 계약이 펜 한 번으로 체결되는 걸 지켜봤었어요.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할 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막 도시 두바이 위 높은 곳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었어요. 회의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부르즈 할리파의 최상층 중 한 곳에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도시가 불빛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작고 빛나는 개미처럼 보였고요. 그 너머 사막은 어둡고 끝없어 보였어요.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차갑했고 정막이 너무 무거워서 제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제 뒤쪽 유리 탁자 위에는 2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2개의 선택지였죠. 2개의 미래였고요. 저는 걸어가서 첫 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종이는 광택이 나고 매끄러우며 비싸 보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99식 자주포. 일본 제품이었어요. 브로셔는 마치 고급 자동차 광고처럼 아름다웠어요. 큰 숫자들로 외치고 있었죠. 완전 자동화. 분당 18발. 첨단 스마트 시스템. 길고 날카로운 포신. 광택이 나는 강철. 우주선에나 어울릴 것 같은 은색 버튼들이 달린 조작반 사진들이 있었어요. 완벽해 보였어요. 미래처럼 보였고요. 저는 그걸 닫고 2번째 폴더를 열었어요. 종이는 더 평범했어요. 문구들도 더 단순했고요. 제목은 K9 천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제품이었죠. 사진들은 어둡고 무거운 기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아해 보이지도 않았고 미래적이지도 않았어요. 링 위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된 복서처럼 터프해 보였어요. 브로셔는 너무 많은 숫자로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반자동. 실전 검증됨. 화려함도 없었고 반짝임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진실이었죠. 그날 아침에 어느 폴더를 선택하겠냐고 누가 물어봤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 제품을 바로 가리켰을 거예요. 가장 최신 걸 골라. 가장 자동화된 걸 골라. 가장 화려한 걸 골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한국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훌륭한 휴대폰, TV, 그리고 아마 자동차까지 만들긴 하죠. 하지만 중화기는, 탱크는, 자주포는 그건 그들의 게임이 아니야. 거대한 나라들을 이길 수는 없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제 편견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무시하는 생각이었죠. 저는 거기 서서 한국 폴더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그 조용한 방에서 탁자에 닿는 진동 소리가 실제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연평도 2010년 현장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낯선 단어를 소리 내어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이 제 기억 속 어딘가를 간지럽혔어요. 연평도, 섬이었어요. 그래, 북한 국경 근처에 있는. 몇 년 전에 헤드라인을 읽었던 기억이 났지만 세부 사항은 흐릿했어요. 거기서 뭔가 일어났었죠, 전투. 아마도 호기심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저는 앉아서 파일을 열고 스크롤을 내렸어요. 글들이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날짜 2010년 11월 23일. 장소 연평도. 사건 북쪽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진 포격. 수백 발의 포탄.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보고서라고 생각했어요. 숫자들, 지도들, 피해 목록들. 그런데 세부 사항들을 봤어요. K9 자주포들이 거기 배치되어 있었어요. 북쪽의 포탄들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때로는 10m 거리에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승무원들은 살아남았어요. 기계들은 계속 싸웠어요. 빠르고 강하게 응사했죠. 단 13분 만에 K9들이 적의 포를 침묵시켰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제 의구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본 브로셔에 대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걸 깨달았거든요. 종이 위의 숫자들은 쉬워요. 포화 속에서 살아남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요. 그날 밤, 두바이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금처럼 반짝이고 있을 때, 저는 제 확신에 첫 번째 금이 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더 읽어봐야 한다는 걸.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마른 종이 같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것 같았죠. 마치 그 안에 불길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읽으면서 포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연기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글자들이 아니었어요. 저를 끌어당기는 이야기였어요. 날짜는 2010년 11월 23일이었어요. 장소 연평도, 북한과 가까운 황해 바다 위의 작은 섬. 시간 하늘이 차갑고 회색빛이었던 이른 오후.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어요. 쾅, 쾅, 쾅. 북한 포병대가 사격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발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발이 되었죠. 그러다가 폭풍이 되었어요. 100발이 넘는 포탄들이 공중을 가르며 피파람 소리를 내며 섬으로 떨어졌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집들이 금이 갔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섬에는 한국의 K9 천둥 자주포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그 K9 안에 있던 승무원들은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만화책 속 영웅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물론 열심히 훈련했지만 그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장비를 정리했었고요. 쉴 준비를 거의 다 했었어요. 아마 저녁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나중에 집에 전화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였어요. 첫 번째 포탄이 떨어졌을 때 혼란이 퍼졌어요. 훈련을 막 끝냈기 때문에 탄약이 부족했어요. 어떤 기계들은 제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충격은 현실이었어요. 위험은 가까웠고요. 하지만 여기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거였어요. 군인들이 얼어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였어요. 빠르게, 차분하게, 몸이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훈련받은 대로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랐어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한 군인이 무거운 40kg 포탄을 잡고 근육에 힘을 주며 포탄이라고 외쳤을 거예요. 다른 군인이 그걸 제자리에 밀어 넣으며 준비 완료 라고 대답했을 거고요. 지휘관의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나와 숫자들과 각도를 외쳤을 거예요. 포가 돌아갔어요. 포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쾅! 포탄이 적을 향해 날아갔어요. 그건 팀워크였어요. 순수하고 단순한. 마법도 아니었고 운도 아니었어요. 그냥 포화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숨이 멈출 정도로 놀란 내용을 읽었어요. 포탄이 한 K9에서 겨우 10m 거리에 폭발했다는 거였어요. 10m요. 그건 제가 앉아있는 의자에서 이 방 맞은편 벽까지의 거리보다 가까워요. 그 거리에서는 승무원들이 즉사하고 기계가 산산조각 날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승무원은 살아남았다. K9은 계속 싸웠다. 어떡해요? 더 읽어보니 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K9의 몸체는 얇은 금속이 아닌 두껍고 강한 강철 장갑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겹의 보호층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불을 빨리 끄고 독성 연기나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었어요. 한 가지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군인들을 살려라.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K9들은 몇 시간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30분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 13분 만에 응사하고 있었어요. 빠르고, 통제되고, 정확하게. 13분. 생각해보세요. 13분은 TV 프로그램 한 편보다 짧아요. 13분은 밥 한 솥을 짓는 시간보다 적어요. 그 13분 동안 평범한 군인들이 혼돈을 질서로 바꿨어요. 두려움을 화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장 반대편에서 뭔가가 일어났어요.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 포들이 조용해졌다. 적군의 모든 포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더 강력한 뭔가를 말했어요. K9들이 적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저는 화면의 그 줄을 바라보며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폭풍 뒤의 고요함. 자신들의 공격이 실패했다는 걸 깨닫는 적군. 그들의 대열에 갑자기 퍼지는 두려움.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반짝이는 일본 숫자들과 브로셔들을 좋아했던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강한 것을. 존경심. 카탈로그의 숫자들은 쓰기 쉬워요. 누구든지 페이지에 분당 18발이라고 타이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탄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생사가 실오라기에 달려있을 때 그때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이거였어요. K9은 살아남았어요. 승무원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반격했고 적을 멈추게 했어요. 계속 읽으니 이야기는 더욱 강력해졌어요. 연평도 이후 북한은 행동을 바꿨어요. 더 깊은 터널과 더 강한 벙커를 주문했어요. 왜요? K9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통계가 아니지만 실제예요. 그건 존경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마 한국의 기계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어. 그걸 소리내어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오래된 편견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바이 위 높은 타워에서 아래로는 황금빛 불빛들이 빛나고 밖으로는 사막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수년간 숫자들과 디자인들과 약속들을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 멀리 떨어진 차가운 섬에서 온 이 보고서는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K9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증거였어요. 한국이 진짜를 만들었다는 증거. 반짝임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는 증거. 용기와 강한 강철이 합쳐지면 13분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존경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밤새 연평도 보고서와 제한국에 대한 시각을 바꾼 그 13분에 대해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K9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다면 분명히 전 세계가 이미 주목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팀에게 정보 수집을 요청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봤는지 보여줘. 진실을 가져와라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하나,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보고서들, 전화들, 파일들 모든 곳에서 몰려들었고 파도처럼 제 책상 위에 쌓였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전화는 인도에서 왔어요. 사장님, 한 장교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국경에서 K9을 테스트했어요. 사격 후에 적의 레이더가 우리를 추적하려 했어요. 하지만 K9은 1분 안에 이동했어요. 그들의 반격 포화가 왔을 때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는 잠깐 멈춘 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영어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shoot and scoot. 사격하고 빨리 이동하는 것. 다시 사격하기 위해 살아남는 것. 저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포가 천둥 소리를 내며 그 다음 험한 땅을 가로질러 포효하며 달려가는 모습. 연기와 침묵만 남겨둔 채로 적의 포탄들이 빈 곳에 추락하는 동안 말이에요. 장교는 이것이 K9의 강력한 엔진, 견고한 서스펜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변속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어요. 험한 지형에서도 포식자처럼 움직였어요. 빠르고 자신 있고 붙잡을 수 없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어요. 승리였어요. 두 번째 보고서는 터키에서 왔어요. 두꺼운 파일이 제 책상에 떨어졌어요. 열어보니 사진들이 있었어요. 빨간 선이 그어진 지도들, 위를 선회하는 드론들, 그리고 마른 평원을 가로질러 사격하는 K9들. 터키 장교들이 설명했어요. 우리 드론들이 목표를 표시했어요. K9들은 정확히 지시받은 곳에 사격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포탄을 사용했는데 적 위에서 갈라져서 많은 작은 폭발물들을 방출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치명적인 비가 탱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위쪽 장갑을 타격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종이 위의 이론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고 효과가 있었어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장갑차들이 깡통처럼 찢어졌어요. K9은 전장을 단순한 힘이 아닌 정밀함의 장소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폴란드에서 온 보고서였어요. 이건 화창한 두바이에서 읽고 있는데도 더 차갑고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겨울의 기록이었어요. 높이 쌓인 눈, 빈 들판을 가로지르는 칼바람, 코트를 입고 떨고 있는 군인들. 그런데 K9은 계속 사격했어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고장 없이 굵은 글씨로 쓰인 줄이었어요. 고장 없음.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어요. 기계들은 추위에서 자주 고장 나거든요. 배터리가 죽고요. 엔진이 얼어요. 하지만 K9은 우뚝 서서 눈 속에서 천둥 소리를 울려 퍼뜨렸어요. 폴란드 다음에는 노르웨이였어요. 이번에는 사진들이 거의 아름다울 정도였어요. 하얀 북극 풍경, 얼어붙은 입김 속에 서 있는 군인들, 얼음과 산을 배경으로 당당히 주차된 K9.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졌지만 K9은 여전히 달리고 사격하고 승무원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승무원들 자신이 그 기계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군인들은 자신들을 구해주고 다른 모든 것이 얼어붙을 때도 작동하는 것을 신뢰해요. 사진 속 그들의 미소와 차분한 표정이 어떤 숫자보다도 많은 걸 말해줬어요. 군인의 신뢰는 통계가 아니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일본 옵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99식. 종이 위에서는 눈부셨어요. 완전 자동화, 미래적, 숫자들의 걸작. 하지만 더 들여다볼수록 광채가 바래갔어요. 몸체가 무게를 줄이기 위해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건 더 약한 보호를 의미했어요. 보고서들은 실제 전투 사용 경험이 거의 없다고 시사했어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메모들을 봤어요. 추운 날씨에서의 시스템 문제. 눈 속에서, 추위 속에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장소들에서 그 기계는 주저했어요. 더 나쁜 것은 정확하게 사격하기 전에 99식이 안정화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였어요. 현대 전장이 주지 않는 시간. 멈춰서 준비하고 나서야 사격할 수 있다면 적이 더 빨리 움직이는 동안 이미 뒤처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뒤처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비웃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솔직하게요.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었어요. 스마트폰과 TV, 아마 자동차의 나라로 생각했지. 무거운 강철과 전장의 천둥의 나라로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오래된 친구들이 자동으로 더 나을 거라고 가정했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방어구가 아니에요. 브로셔는 방패가 아니고요. 약속은 생존이 아니에요. 성능이 전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미래는 어떨까? 이런 시스템을 사면 1년이나 2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요. 제조사가 곁에 서 있을까요? 지원해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줄까요? 그때 한국팀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로드맵을 보여줬거든요. 단순한 기계 하나가 아니라 여정을 보여줬어요. K9, K9A1, K9A2. 단계별로. 각 버전마다 더 스마트하고, 더 강하고, 더 부드럽게.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파트너 국가를 위해 설계된 각 버전이었어요. 단순한 판매가 아니었어요. 파트너십이었어요. 내일의 K9이 오늘의 K9보다 더 나을 거라는, 그리고 동맹국들이 함께 성장할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을 향해서요. 그들의 접근법을 향해서요. 그들의 진지함을 향해서요. 휴대폰은 그래. 맞아. 중화기는 글쎄. 라고 속삭였던 제 무시하는 태도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단단하고 얻어낸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존경심.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회의가 다가왔어요. 시원한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제 배가 조이는 게 느껴졌어요. 공기에서는 갓 내린 커피와 광택난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밖의 태양은 이미 밝게 빛나며 사막을 내리쬐고 있었지만 실내는 조용했어요. 거의 너무 조용할 정도였어요. 제 앞 유리 탁자에는 다시 2개의 폴더가 놓여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마치 2개의 잠긴 문처럼요. 어느 쪽을 열든 우리의 수년간 미래를 결정할 거였어요. 그 무게가 제 어깨에 눌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맞은편에는 제 고객이 앉아 있었어요. 신중하고 진지한 분이었어요. 그의 어두운 정장은 날카로웠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화려한 말을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는 사실과 이유, 그리고 명확한 결정을 원했어요. 알파이잘 씨. 그가 천천히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에 약간 메아리쳤어요.
모든 걸 비교해 보셨죠? 추천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는 뭔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뛰었지만 제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장님, 저는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일본 자주포가 명백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더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더 높은 발사 속도를 약속했어요. 분당 18발, 완전 자동. 종이 위에서 인상적으로 보이는 많은 스마트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멈추며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브로셔가 아니에요. 전쟁은 진흙과 연기, 혼돈이에요. 전쟁은 불길과 두려움이에요. 연평도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K9은 포탄이 겨우 10m 거리에 폭발했을 때도 승무원을 보호했어요. 계속 싸웠어요. 그게 생존력이에요. 그리고 생존력이 생명을 구해요. 제 고객의 눈이 약간 좁혀졌지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로 K9은 검증되었어요. 시험실에서가 아니라 컴퓨터 모델에서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요. 국경에서 긴장이 타오르는 인도에서요. 피르티나 변형이 실제 전투에서 싸웠던 터키에서요. 폴란드의 얼음장 같은 겨울에서요. 노르웨이의 북극 추위에서요. 매번 성능을 발휘했어요. 매번 신뢰를 얻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에 더 힘을 실었어요. 셋째로, 신뢰할 수 있어요. 복잡한 기계들은 놀라 보일 수 있지만 잘못된 순간에 고장나면 금속 관짝에 불과해요. K9은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반자동 장전, 스마트 화력 통제. 하지만 스트레스 하에서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요. 넷째로, 기동성이에요. K9은 그냥 사격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격한 다음 적의 반격 포화가 오기 전에 빠르게 이동해요. 쏴서 스쿠팅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이 기계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게 생존이고 생존이 승리를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폴더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섯째로 파트너십과 업그레이드요. 한국은 기계를 팔고 가버리지 않아요. 함께 걸어요. 이미 다음 버전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K9A1, K9A2 그리고 파트너들과 개선 사항을 공유해요. 우리가 K9를 사면 얼어붙은 기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시스템을 사는 거예요. 제 고객이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그의 손가락들이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비용은? 그가 마침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더 나은 가치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싸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공정해요. 그리고 많은 걸 제공해요. 창밖에서 뜨거운 파란 하늘에서 매 한 마리가 선회하는 걸 봤어요. 날개를 넓게 펴고 안정적이고 강력하게요. 그 정적이 끝없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 새가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제 고객이 앞으로 손을 뻗었어요. 일본 폴더를 부드러운 쿵 소리와 함께 닫았어요. 그 다음 한국 폴더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계약을 준비해요. 그가 말했어요. 이미 사람들을 보호한 경험이 있는 기계로 우리 군인들을 보호합시다. 안도감과 자부심이 한꺼번에 저를 스쳐갔어요. 제 가슴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류들이 서명되었어요. K9 자주포들과 K10 탄약 수송 차량들. 수십억 달러.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한 선택, 신뢰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정확히는 아니었어요. 잘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가족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무언가를, 아버지들과 아들들과 형제들을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자부심을요. 말이 아닌 증거로 제 존경을 얻은 파트너 한국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을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다시 타워의 높은 창가에 섰어요. 도시는 똑같아 보였어요. 황금빛 불빛들, 바쁜 도로들, 끝없는 사막하지만 제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 글쎄라고 속삭이곤 했던 제 오래된 편견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했어요. 그 자리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어요. 맑고 강한 목소리가. 한국은 규율로 건설한다. 한국은 추위와 더위에서 테스트한다. 한국은 개선하고, 듣고, 파트너들과 함께 선다. 그날 저녁, 저는 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훈을 얻었다. 광택으로 판단하지 마라. 불 속에서 살아남는 것으로 판단하라. 나중에
저는 훈련 중인 K9 군인들의 비디오를 봤어요. 그들은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강철과 인간 기술의 춤처럼요. 그들 뒤로 해가 지고 있었고 먼지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포즈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했어요. 침착하게, 조심스럽게.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의 생명이 그들에게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뭔가를 이해했어요. 기술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좋은 기계는 단순히 속도나 숫자에 관한 게 아니에요. 좋은 기계는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살아서 집에 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K9가 그런 일을 해요. 한국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제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단어로 대답할 거예요. 존경. 광택 나는 브로셔가 그러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애원해서도 아니고요. 하지만 차가운 섬에서의 13분이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보고서들이 그걸 확인해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바이의 밝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 자신을 증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이제는 감사해요. 한국이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군인들이 더 안전할 거라서 감사해요. 때로는 광택 너머를 보면 강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감사해요. 하지만 더 안전한 내일의 시작이기도 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